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달 체계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한 접근성 고려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정된 어떤 희소적인 자원이 있겠죠. 이 희소적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이 최대의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절한 어떤 서비스에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클라이언트에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전할지 또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할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과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과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수요자의 기대와 공급자의 기대가 맞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의 과활용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자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고 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쓰이게 되어서 보다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회 비용, 다시 말하면 이 기회라고 하는 opportunity라고 하는 거죠. opportunity라고 하는 코스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노출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잠재되어 있는 개인적인 서비스와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급여의 나름대로 상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이 이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과활용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기회 비용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특별히 서비스의 저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웃리치 또 정보의 어떤 위탁 의뢰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서비스의 조직의 개선이나 또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강한 신뢰의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란 뭘까요? 바로 이 어떤 출장 서비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서비스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그가 오면은 뭔가 서비스를 줘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기관이나 담당자가 어떤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해내기 위해 찾아 나서는 시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의 홍보와 또 욕구 사정의 발굴 및 나름대로 활동과의 연계 그리고 서비스 활용에 대한 동기 그리고 나름대로 참여 유도 등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뭐 셔틀버스를 보내거나 또는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서비스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정보와 의뢰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보, 나름대로의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과 나름대로 어떻게 의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각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될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A라고 하는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사람은 뭐 C, D에 대한 프로그램을 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인테이크 형식에서 나름대로 다른 적절한 서비스의 종류와 소재를 파악해서 거기에 의뢰하도록 하는 전문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홍보를 볼 수 있죠. 홍보라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면 전단지 또는 광고의 수단으로 또는 대중매체의 뉴스레터나 또는 각종 나름 방송과 나름대로 선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소책자라든지 또는 뭐 이제 플래시라 그러죠. 나름대로 전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뉴스레터라고 하죠. 소식지. 그다음 또는 기타 리플렛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조직의 개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조직의 개선으로 볼 때 나름대로 관료적인 병폐, 즉 다시 말하면 효과성이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크리밍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밍 현상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리밍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조직들이 접근성 메커니즘을 조정해서 다루기가 유순하고 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발해서 나름대로 비협조적이거나 또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는 배척하는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 감독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이 형성을 보면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뭐 가치라든지 태도라든지 나름대로 의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으로 수렴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태를 볼 때는 예를 들어 포럼이라든지 또는 공개 토론회 또는 공청회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하나의 세팅된 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에 대한 어떤 수용 능력과 또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지역사회 주민의 초청이라고 볼 때 나름대로 자유로운 지역사회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를 들면 서베이 등의 드는 비용 또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고루 갖춘 나름대로 참석자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될 과제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 중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 유형의 변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정부와 또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의 어떤 변화 역동성을 구분하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 정부 주도 모형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실용적인 동반자 모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담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비영리 민간 부분과 비공식 나름대로 민간 부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서 자원에 대한 단체, 종교단체, 근린지역, 또 1차적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한 민간 강화 모형과 영리 부분을 활용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 경제에서의 나름대로 경쟁에 의존하는 나름대로 민영화 고용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격 또한 다채로운 다양성을 지향하는 다원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서 볼 때는 한정된 자원에 비해서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연대성 강화와 사회 통합 유지를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또는 사회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지역사회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을 구성하는 개인 구성원이나 또는 조직들에 대한 지리적인 분포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지리적인 특성과 분포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 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라든지 또는 광역시, 도시, 군, 읍 면으로 일정한 하나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지역사회를 본다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띈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어떤 국한성을 넘어서 사회적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지닌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서 함께 행동하게 되는 같은 목적을 지니거나 또 방향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능적인 지역사회라는 것은 사회의 공동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로 형성된 어떤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인종이나 직업이나 종교 그리고 사회계층 등 특성과 그러한 관계 속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념으로 인해서 활동이나 또는 기타 비영리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런 기능적인 지역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을 몇 가지 공부할 텐데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 있고요. 다음엔 지역사회 보존 이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방 이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상실 이론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지역사회의 상실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연계성과 소속감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지역사회 보존 이론인데요. 이것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가족이나 또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상호 부조 기능의 수행을 끌어내어서 지역사회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지역사회 보존 이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개방 이론을 볼 텐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지지망의 관점에서 볼 때 비공식적인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지리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를 모두 포괄적으로 함축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단순한 지역만이 아니라 공동의 결속체, 즉 다시 말하면 공동의 연대감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나름대로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려운 내용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료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조금씩 더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